정치 카페 테라스. 네, 1부에서 우리 셋이 웃고 떠들고 조금 쉬었다가 2부 다시 시작하려니까 확실히 내가 체력 저하야. 아, 기운이 없네. 이제 두 사람이 알아서 좀 진행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안 돼요. 그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어쨌든 셋이서 진행하는 첫 방송이니만큼 어떤 게스트를 모실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제 마음대로 게스트, 제가 생각하는 내생남을 한번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내생남을 소개하기 전에 두 분한테 각자가 꼽는 내생남 한 분씩 얘기하면 우리 PD가 또 섭외해 줄지 몰라요. 자, 아부할 수 있는 기회인가요? 테라스가 정치 카페에 우리가 묻어가는 방송이라는 그래서 점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 세 분에게 다 어떡하지 나는. 너무 티나게 아부하잖아. 노유진 세 사람 내생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원지 이제 어떻게 하나? 이게 굉장히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김진혁 PD님. 내 남편이요? 그런 거 재미없다. 죄송해요. 편집해 주세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게스트로는 여러분들 5분 안에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 사실 5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 뭐 비유를 해도. 네. 그 시간 안에 500한 잔 마시는 시간. 사람의 그렇게나 마음을. 길게 걸린단 말씀이세요? 5분이나? 네, 그런 눈길을 사로잡는, 잠깐 쉬는 동안 지금 감 떨어져서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네, 우리 김진혁 PD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혁입니다. 김진혁 PD라고 하면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아실까요?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새로 책을 내셨죠? 예. 예, 지금 뉴스타파 미니 다큐 김진혁의 5 미닛을 만들고 있는 김진혁 PD고요. 네. 예, 이번에 그 내용을 엮은 5분이라는 책이 나왔죠. 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식 채널이라고 하는 대표 브랜드를, EBS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었던 PD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할 텐데 지금은 어쨌든 거기에 소속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옛날에 지채널을 만들었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EBS를 떠나신 이후에 지금은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에는 객원 PD로 이제 미니 다큐만 격주로 네. 한 편씩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처음에 5분짜리 다큐를 제작한다. 이건 사실 사람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로 다가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원체 사람들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예, 이런 걸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획하게 됐던 계기, 의도 이런 게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런 인터뷰나 아니면은 제가 처음 썼던 책에도 썼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겨서 만든 건 아니고요. EBS가 수능 방송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네.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고 다시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그 짧은 시간이 있잖아요. 네. 보통 50분 편성이니까 네. 그때 이제 광고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때 뭔가 좀 독특한 영상을 좀 틀어서 이미지를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제 EBS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편성팀이 중심이 돼서 그런 거를 꾸준히 고민을 해왔었고 사실 저는 그거를 이제 연출을 한 것이죠. 예. 제가 혼자 절대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화려한 어떤 영상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눈에 띄었고 특히나 그 영상이 나가는 동안 나오는 배경음악들 사람들이 막 검색해서 저 음악 뭐야 이렇게 찾아볼 정도로 그런 굉장히 멋진 이제 작품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특히 강의를 할 때 이제 지식 채널 2의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따서 특히 이제 여성주의 강의를 할 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전족 기억이 나네요. 예, 전족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만들어졌던가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룰라의 눈물 이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수작 중에 수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EBS가 수능 방송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저는 굉장히 강렬하게 본 게 EBS가 이번에 굉장히 대단한 뭔가 전사적인 어떤 결의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EBS를 틀게 되는 경험 중에 하나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수능 프로그램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여행 채널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사실 이게 넘기는 채널 중에 하나죠. 사실 EBS는. 근데 네, 그렇죠. 찾아보게 된 네. 계기가 된 것 같고 인터넷 말고도 그리고 굉장히 너 봤어 그거? 이런 네. 세간의 수다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입소문으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예. 네. 방송사 입장에선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그렇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계속 좀 틀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려먹기도 가능한. 네. 그러니까 혁혁한 공을 세웠던 네. 사람을 왜 이렇게 구박을 했을까?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포상 받으신 거 있으세요? 예, 많이 받았죠. 뭐 네. EBS 내부에서도 상 많이 주셨고요. 예, 외부에서도 많이 받았고, 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원래 상금이 있었나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예, 그랬죠. 예. 액수는 물어보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그 원래 그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막간에 들어가는 거라서 네. 이렇게 힘줘서 만드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아주 중요한 PD에게 주지 않은 프로였나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제가 입사 3년 차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32 정도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처음 당시에 어떤 그 스타트 자체가 뭔가 좀 새로운 면이 있었고, 또 이제 좀 중견 PD가 하기에는 너무 짧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처음에는 프로그램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SBS 스테이션 브레이크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초반 한 6개월에 방송됐던 걸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제 연출자 이름도 안 들어가는 그렇게 이제 출발을 겸사겸사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뭐 제가 하게 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한테 왜 하라 그랬는지 정확히 근데 그 기억이 나는 건 그때 이제 편성 센터장이셨던 분께서 이제 어느 날 불러서 네가 한번 하지 않을래? 예, 라고 했었고 모든 일은 우연에서 시작. 예.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꼭 이걸 하고 싶다기보다는 이제 편성이 한 6개월 정도 앉아 있으니까 네.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앉아 있기 싫어서 방송국에 들어온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면 제가 편성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안 하면 길게는 한 1년 반을 더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보통 가면 2년 있으니까 네. 저는 뭐 주저없이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죠. 예. 임자를 굉장히 잘 만났네요. 아니 나는 이 지식 채널 2를 볼 때 굉장히 좀 놀라웠던 거는 어떤 특정 분야만을 주제로 다루지도 네. 않아요. 특히나 이제 과학 같은 분야를 굉장히 쉽게 설명해내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과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게 만들고 뭐 경제적인 분야도 좀 마찬가지고 이런 많은 소재거리들 사실 그 김진호 PD께서 굉장히 뭐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이시긴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분야를 다 다룰 수 있는 소스를 어디서 다 공급을 받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지식 채널 또 제목도 지식 채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슨 제가 석학인 듯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 근데 사람은 그게- 왜 이렇게 똑똑하지 그런 생각을 모르는 준단 게 말이지. 없어, 분야별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가 그러니까 저라도 아마 제가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집단지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범주를 이렇게 확정하지 않고 진짜 이제 확 열어놓고 갔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건 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있어서 저랑 또 같이 했던 선배 PT 한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전략이 작가 수를 확 늘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PD가 아무리 이렇게 눈을 돌려도 각 나름대로 각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만큼 자세하게 눈을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각각 개성이 다른 작가들을 많이 프로그램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서치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아이템 선정도 기존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작가의 자율권을 훨씬 더 많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자율권을 인정하는 만큼 이제 재미없으면 책임도 지기.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나온 것이지 PD가 무슨 이렇게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을 빡 준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편이죠. 예. 네, 그런 편이죠. 네. 예전에 뭐 좀 그쪽에 전혀 아니고요. 네. 예, 뭐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권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그 일부 학생운동했던 선배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ROTC 출신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집회를 전혀 안 다니거나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좀 선배 따라 쫄래쫄래 가다가 중간에 이제 새길로 빠져서 뭐 이런 그런 아주 평범한 대학생이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게 된 건 오히려 방송국 입사해서 이렇게 저소득층 노인분들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을 한 6개월 연출했었는데 모금 프로그램이죠. 네네. 그러니까 가장 잘 아시는 건 아마 사랑의 리퀘스트를 네. 보고 제가 했던 건 효도음이 0700이라는 프로인데 그때 좀 쇼크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 내부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입사하실 때는 전혀 눈에 안 띄고 굉장히 평범한 PD여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과격해질 줄 몰랐다 막 이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아니 아까도 이제 들어오셔서 평범한이라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평범한이라는 단어는 모범적인 것과 다르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들지 않나요? 사실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비범해지셨지 않나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김진영이라는 PD가 연예인이나 개그맨 MC가 아니라 PD가 이렇게 이름을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많이 달라지셨죠? 그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외부에서 보는 어떤 시선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저 자체는 거의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예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별로 바뀐 거를 잘 못 느끼죠. 그 독거노인 취재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셨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뭔가 많이 와닿는 계기가 있으셨나 보죠? 감정적이란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님 손에서 자라서 다른 또래, 그러니까 제 비슷한 또래보다는 그런 어떤 노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선이 한 번 더 가는 성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그 당시가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월드컵 4강에 IMF 극복에 뭐 이런 분위기 좋을 때 아주 좋을 때. 예. 근데 이제 현장에 가니까 그게 이제 전혀 그렇지 않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수준 이하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극복은 어떤 수준 이상만 그 아래로 떨어질 거를 막아놓은 상태고 그 아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버린 상태, 그러니까 버려진 상태. 이제 그런 부분과 또 한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언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각지대로 놓고 있다라고 하는 그 두 아예 가지가 관심의 영역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현장에 한 번 봤으면 제가 이렇게 쪼크를 안 먹었을 텐데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박 4일을 계속 출장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계속 딱쟁이를 뜯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쇼크가 되는 누적된 쇼크죠. 그러니까 뭔가 뭘 하나를 보고 쇼크를 먹었다기보다도 계속 보니까 갈 때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 3-4시간 봉고를 타고 가잖아요. 이제 요즘 봉고가 아니고 어쨌거나 네, 좋은 차로 좀 바뀌었는데 하지만 봉고 하지만 다인승 4명이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하니까 아니 순간 저는 다마스 할 뻔했다니까요. 다마스는 아니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시내 다니는 조그만 거고 밴 같은 거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올 때 이렇게 스태프들이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갈 때 막 웃고 떠들고 가다가 촬영 끝나고 올 때 4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6개월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박힌 거죠. 예. 근데 사실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김진혁 PD처럼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들다 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 이제 만들었던 영상들이 대부분 어떤 특정한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행보를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첫 느낌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가 더 놀라울 정도네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좀 예전부터 인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잘 이렇게 어릴 때 모를 때는 그래서 뭐 프로이드를 보면은 모든 걸 알게 될까 이러고 보고 굉장히 실망했던. 다 그래. 모든 걸 성으로 치환하는 걸 보고 전집만 사놓고 아무도 안 읽어. 기승전땡.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프로이드는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이제 저는 인식의 문제로 이제 제 안에서 된 거고 마침 그게 지식 채널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식도 사실은 인식이나 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식 채널이가 약간 정보성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어떤 인식성 프로그램이 된 게 네. 저의 그런 성향도 반영이 된 건데 이제 우연히 그런 것들이 이제 자극이 돼서 그런 부분에 또 인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언론이니까 뭐 그렇게 엮여가지고 이제 된 거죠. 근데 어쨌든 EBS를 그만두시고 나서도 5분짜리 다큐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놓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EBS 때보다 지금 뉴스타파가 제작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열악할 거라고 상상이 되어져요. 그런데도 이것을 놓지 않고 내가 이 5분짜리의 어떤 세상 보기를 내가 끝까지 쥐고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마음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답변을 드리면 좀 실망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다시 그 지식 채널이 포맷으로 뭘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뉴스타파에서 만들어 달라고 뉴스타파를 살리기 위한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좋은 제안을 주신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한 PD가 너무 오랜 포맷을 하면은 저도 이제 좀 너무 거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약간 너무 이렇게 사유한다 그럴까요? 이 포맷을? 그러니까 사유할 만하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어떤 눈치를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불편한 거죠. 그런 시선을 받는 게.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뉴스타파에서 해직 언론인들이 주축이 된 곳에서 요청을 하는 거를 저는 당연히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하게 된 거고 또 기왕 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 것뿐이죠. 예. 사실 저는 아까 이제 인식, 지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EBS도 그렇고 그 지금 5분 다큐도 그렇고 굉장한 선동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본인이 그리고- 운동권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근데 그 굉장히 강렬한 선동 그리고 짧은 순간에 음악과 영상과 그리고 이렇게 탕탕탕하게 바뀌는 자막들 눈을 막 딴 데로 못 돌리게 만들잖아. 그게 그 시간이 짧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EBS 때보다 그 이제 주제나 관심사가 달라지지 않았나. 좀 약간 주제가 좀 좁아지거나 특정 주제에 더 많이 다룬다거나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는데 본인의 관심사도 많이 달라지셨나요? 그렇다기보다는 뉴스타파라고 하는 어떤 앞에 이제 붙으니까 사실 제 채널 할 때는 뭐 별 희한한 것도 많이 했거든요. 네. 무슨 엊그제도 어느 분이 그 호랑이와 소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지 채널을 다시 트는 걸 보고 너무 재밌게 봤다고 제가 맞아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해서요.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내가 그런 걸 만들었었나? 아니요, 그러니까 참 뭐 그런 거를 이랬는데 뉴스타파에서 호랑이와 소의 사랑 얘기를 하기가 그럼 원래 뉴스타파는 원했는데 피해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뉴스타파니까 자기- 더 사람들한테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검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제가 지휘 채널 일을 할 때는 물론 EBS에 속해 있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의 전체적인 세팅도 이제 제가 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뉴스타파의 전체 세팅은 제가 안 하니까 그래도 뭔가 좀 결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모범생이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니 그거는 꼭 그게 아니라 이게 오더를 넣는 갑의 모든 것을 알아서 고려하셔서. 그리고 너무 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아이템이 하드해지는 것은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원합니다. 원한다면 호랑이 말고 이번 사자로. 그래도 뉴스타파에 그럴 수 있지라는 분이 원해요.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근데 작년에만 해도 너무 힘들었어. 만약에 제가 삶이. 그걸 했다라고 분명히 돌을 던지실 분이 훨씬 많았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분위기란 게 있으니까 지금은 좀 이제 그래 뭐 그렇게 책도 나오고 했으니까 좀 아이템 넓혀라 뭐 이러면 이제 하겠는데 예, 뭐 아니 그게 변- 어떻게 변명일까요? 보면 독립 언론들의 또 한계일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경직됐다. 특정한 어떤 색깔 안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뭔가 입맛에 맞는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오히려 또 더 폭을 또 좁히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이제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아이템으로 확 여는 거는 사실은 좀 더 명확한 판단을 해야지 네. 그거를 이제 그냥 찔러볼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고민 중입니다. 예. 예.
근데 아까 이제 뉴스타파가 해직 언론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했지만 사실 김지혁 PD는 해직이 된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나왔어요. 제 발로 걸어 나온 케이스. 예. 아니, 그게 사실 어떤 안정된 직장에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내가 과감히 뭐 그 당시는 이제 그런 환경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결심을 하기도 했겠지만 이걸 탁 떨치고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결심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뭐랄까요. 근데 뭐 어떤 큰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제가 자존감이 너무 꺾이더라고요. 그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2008년도에도 광우병 때문에 한번 이제 좀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네. 근데 그때는 좀 힘들어도 그 제 채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저한테는 약간 자식 같은 느낌이니까 아 내가 괜히 좀 여기서 어물쩡하면은 돌발 뉴스도 돌발 영상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비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안 없어지고 김진혁이 없어도 그러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뭐 내가 없는데도 뭐 이렇게 해갖고 근데 되게 안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엔 좀 이제 부채감을 덜고 이제 다큐 프라임 또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한 1년 준비하던 게 꺾이니까 약간 뭐 어떤 뭐라 그럴까 뭐 PD로서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냥 제 자신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이렇게 깔아앉는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심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비빈다고 해서 이 지금 만들다 중단되어진 프로젝트가 다시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확실해 보였어요. 그 반민특위 관련 예. 프로그램이 한 8개월 준비하셨잖아요. 1년 정도 했죠. 예, 그러면 그때까지 준비됐던 거는 지금 완전히 다 폐기 처분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폐기됐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EBS에 홀드돼 있는 상태로 있죠. 예, 있는데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로 그렇겠죠. 남아 예. 있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있기가 참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면 괴로워요. 예. 그래서 그냥 내 자신이 이 어느 정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때마침 학교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김진혁을 한 해 종일 팍 업어간 거야. 지금 고민스러운데. 또 그렇다기보다는 보쌈.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이제 원래 그 교양 분야 다큐 쪽 그 선생님을 뽑으려 계획이 없었어요. 드라마 쪽 뽑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계시던 한 분이 방송국으로 스카웃된 거예요. 높은 자리로. 그래서 지금 드라마가 급한 게 아니라 원래 이쪽이 교양이 더 세니까. 그래서 갑자기 TO가 나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직의 기회가 있을 때 랭크.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방송 3사가 다 교양국, 시사 제작국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다 예능화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해야 될 얘기는 지금 뉴스타파에서 계속 해야 되고 근데 이건 더 무거워진다는 얘기도 듣고 고민이 은근히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타겟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글쎄요, 뭐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그냥 어떤 이야기를 누군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냥 한다. 뭐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고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저런 뭐 방송 언론 현실 뭐 어려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백날 고민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비 오는 날에 소세지빵 그냥 본인이 어떤 아이템을 다룰 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무리가 있더라도 할 만한 건가라고 고민을 해서 하면은 그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뭔가 이렇게 구조적인 면을 엄밀히 고려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아니, 네, 방송을 하시는 분이고 아까 예능 얘기를 잠깐 해가지고 네,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왜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요리 프로그램이 온갖 군데에서 진짜 요리하지 않는 사람은 예능에 출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무슨 현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이렇게 뭐 푸드 포르노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거는 원래 잘 나왔어요 시청률이. 그런데 이것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다량으로 그러니까 더 노골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굳이 뭐 어떤 새로운 경향이 등장한 건 절대 아니고 이미
그거는 예전부터 특히 뭐 여행 프로 같은데 꼭 맛집 가잖아요. 네. 이런 거는 거의 뭐 공식인데 시청률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노골적으로 체면 안 가리고 막 들이붓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채널 돌릴 때마다 전부 음식 만들고 있어. 어디든지. 아니, 근데 그 먹는 프로그램 뭐 6시 이거는 우리는 그냥 다 얘기해도 돼. 그런 거. 거절이 없어. 6시 저녁 방송 저녁밥 할 때쯤 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고정 아이템이었던 것 같고요. 요리라는 거 보면 난 그냥 사는 낙이 먹는 것밖에 없나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기는 해요. 그리고 그 하나의 셰프라는 스타 직군이 생긴 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예능 MC 이런 것도 사실은 별로고 다 개그맨이던 시절에 비하면 새로운 직군이 생긴 거고 아나운서도 사실은 이런 앵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예능화 되는 것처럼 셰프라는 직업 자체 군이 가지고 있는 섹시함을 방송이 잘 쓰고 있는 수준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 맨날 밤에 너무 늦게 해가지고 나 괴로워 아주 그냥 다이어트 적이야 그 프로그램들 최악이죠. 하여튼 반민특위라는 프로그램이 제재를 당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 반민특위라는 걸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 네. 네, 맞을 겁니다. 예. 그게 이제 1948년도에 아마 재헌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기구가 발족을 한 건 1949년 초였을 거고요. 네. 뭐 많이 다들 아시는 거는 그냥 뭐 반민특위가 실패해서 친일파 청선에 좌절했다. 이 정도인데 사실 저도 그 정도밖에 몰랐고요. 근데 원래는 그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을 그 옛날에 지휘 채널도 몇 번 만들었었는데 친일파들보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 그러니까 이쪽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많이 친일파는 나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좀 조명을 해야겠다 싶어서 하던 차에 이런저런 아이템을 고르다가 거기까지 간 거죠. 근데 딱 제가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친일청산 실패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요즘도 이제 어떤 그 국회법 가지고 햄거리기 하잖아요. 네. 행정부랑 반민특위는 100% 의회의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반민특위 실패는 행정부가 그걸 갖다가 이제 물리력으로 엎은 거고, 뭐 그 이후에 들고 남은 있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부와 국회, 그러니까 입법부의 관계가 사실 그때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형 대통령제의 출발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보면 다른 의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주 은유적인 의미에서 뭐 친일 후손들이 무슨 뭐 기득권 뭐 지금의 어떤 보수 수구 진영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그 이후에 독재라든지 반민주주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대단히 물리적으로 링크가 되어 있는 지점이고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예. 그리고 그런 거는 드네요. 사실 반민특위를 제가 다룬 걸 많이 봤는데 아직 그 덜 발굴된 굉장히 이게 PD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따끈따끈한 이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인물들 또 그 1949년이란 공간적 상황이 제가 아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약간 웨스턴 느낌? 뭐 있죠. 국회의원이 막 권총 들고 다니고. 네, 그렇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때 막 그 관제 집회 때 몰래 이렇게 탐문가 반민특위 위원 국회의원 한 분이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얘네들이 폭력하려 하니까 총 딱 빼갖고 하늘에 팡팡 쏘면서 그림 된다. 그때는 총기 소지가 허용이 됐었나 보죠? 모르겠어요. 총기 소지가. 무법천지니까. 암살도 난무하고. 그러니까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잖아. 와 이게 진짜 이거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 아이템 하면 시청률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고려를 또 왜 안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옛날에 MBC에서 한번 그 대하 드라마처럼 만든 게 있는데 그건 너무 대하 드라마. 너무 길어. 그리고 너무 인물도 무슨 한 100여 명이 나와갖고.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네.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게 몇 분짜리로 기획이 됐었던 건가요?
50분짜리 3편이요. 50분. 애니메이션으로 50분짜리 3편을 한다고요? 네, 이제 2편밖에 못 하고요. 마지막은 메이킹으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요즘 다큐에 꼭 들어가잖아. 에필로그 이런 거 꼭 들어가. 이렇게 원래 3편 돈을 2편에 넣고 마지막은 메이킹으로 대충. 지금 그 만들어 놓은 건 다 권리가 지금 EBS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가지고 나온 거네. 그죠? 그렇죠. 네. 너무 아쉽다. 근데 뭐 이게 애니메이션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70% 정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체 러닝타임의 70을 만든 게 아니라 네. 공정의 70%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한 애니는 거의 없어요. 밑그림 막 이런 거. 네. 그럼 우리 누구도 지금 그 그림체를 본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볼 수 없는 네. 볼 수 없겠죠. 그러면 언제쯤 타임캡슐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PD를 하나 키워서 EBS로 넣자. 그래가지고 정권 바뀌고 사장 바뀌고. 저는 사조한 명단에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근데 제작비가 애니 작업은 워낙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돈을 많이 퍼부은 작품을 공개를 못하다니 참 그게 아깝네요. 사실은 그 당시에 박 대통령 바뀌고 얼마 안 돼서 그런 게 영향이 충분히 갔다고 봐야죠. 뭐 그렇게 추정은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명박 정권이랑 가장 다른 지점이 사실은 그렇죠. 역사적인 예, 이명박 정권 때는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약간 좀 뭐 뉴라이트 어쩌곤 했지만 별로.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본인들이 진지하게 믿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예,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그 당시에도 알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못 알아냈어요. 뭐 굳이 알려고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좀 더 심증과 물증의 차이인 거죠. 그래도 이제 본인 입장이 되면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어쩌고저쩌고 나중에 뭐 어떤 대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어이가 없으니까요. 네. 예, 사실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진행되던 게 갑자기 뜬금없이 알아서 그냥 그러니까 뭐가 당한 엄청나게 아니에요? 추정이 네, 많았어요. 네. 근데 뭐 나중에 또 들으니까 또 아니라고 하고 뭐 선배들 말도 다 달라서 네. 그냥 뭐 신뢰할 진실은 저 너머에네요. 네. 다만 추정할 수만 있을 뿐이지. 다 말이 달라요.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5분짜리 다큐를 만드는데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5월 20일 날 그 영상을 하나를 만드셨던데 5월 20일이면 메르스가 이제 창궐하고 있다는 것이 막 이렇게 터지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사회의 어떤 질병 문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다큐가 이제 뉴스타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메르스가 올 거라고 알고 이거 만드셨어요? 전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제가 그걸 만들면서 이제 작가가 제안을 한 아이템인데 약간 좀 뜬금없다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조회수를 이 버릇이 돼갖고 방송국에 있던 시청률 나오니까 조회수예요. 그게 네, 이렇게 너무 그런데 자꾸 신경 쓰면 안 되는데 이게 버릇인 거죠. 저도 신경 많이 써요. 테라스 다운로드 몇 건인가. 그러니까 이제 정당한 지지율. 그 세계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그냥 해야지라고 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메르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메르스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어떤 태도에 시사점을 굉장히 많이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듣고 꼭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회수 높이는데. 조회수 높이자. 독일 제국 전에 프로이센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한 의사분이 제가 갑자기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저거 하는데 눈이 잘 안 보여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여기 동그라미. 안경을 안 갖고 왔더니 이마담 노안. 누돌프 피르호. 피르호라고 하는 이제 마담님 돋보기 사진. 정확히 얘기하면 의학자죠. 의학자고 젊었을 때 굉장히 잘 나가는 20대 초반에 막 이제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가니까 그때 이제 그 어떤 지방에 이제 거기는 좀 이제 저소득층이 위주로 사는데 이제 그 전염병이 창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자보 가갖고 이제 역학조사하고 극복 방안 같은 거 좀 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 젊은 피로가 딱 가보니까 이게 지금 병이 안 나면 이상한 너무 안 좋은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보고 쓰라고 하니까 이제 병은 뭐 이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개판이다. 요걸 바가지로 하니까 근데 당연히 그건 듣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피로가 냈던 개혁안이 좀 과격하긴 했어요. 무슨 뭐 굉장히 급진주의자들라고요 보니까. 네, 무슨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뭐 직선제 막 이렇게 무슨 전염병이 났는데 우리 87년도에 주장한 그런 해법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뭐 미봉책뿐일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는 하진 않았는데 그쪽 지방이 아마 그 언어가 다를 어느 쪽이더라 하여튼 그 독일어를 안 쓰는 폴란드 계열이었나? 그러니까 언어까지도 그 민족에 맞게 써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발표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독일 혁명이 났는데 물론 좌절로 끝났죠. 가가지고 진짜 바리케이트 막 싸우다가 꽝되고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제 베를린에서 벗어나서 외곽에서 근데 6년인가 7년간 이제 워낙 실력이 출중하니 갈고 닦아서 다시 인정을 받고 그러게.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오죠. 진보도 실력이 있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정치를 합니다. 정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전문 분야인 공중보건이라는 데 있어서 독일의 기틀을 다지고 유명한 일화로 이제 그 당시 가장 그 철혈 그 수상이라고 불린 제가 또 갑자기 이름을 비스마르크. 예. 아 다들 사회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과서 위주로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서 피디님 교과서 위주로 하루에 6시간 자면서 비스마르크가 하는 것마다 이제 족족 이제 안지를 거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키도 작고 등치 조금 안경 쓰고 의사가 그래서 이제 흥분해서 결투하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기를 비스마르크가 당신 마음대로 고르라 그러니까 딱 받아치는 게 메스로 하면 내가 하겠다. 라고. 거기도 좀 이상하게 해방천국처럼 무슨 수상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뭐 결투를 하고 진짜. 그러니까 좀 비스마르크가 약간 일기통. 그거는 1800년대 우린 1900년대 총사 때잖아. 팔기통 외쳐야 되는 여기서. 그래서 다들 하하하 웃어서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분이 멋있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시의적인 것과 관계없이 소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 편 방송되고 얼마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메르스 문제가 이제 급격하게 대두됐죠. 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일단 초기 대응 자체가 완전 엉망진창이었다는 거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는 결국 민주주의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단순히 정보를 공개해서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을 대비할 수 있는 그다음 어떤 대책까지 내놓고 이러면서 뭔가 국민들과 이 위기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제스처가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던 게 이번 메르스 거기에 사태잖아요. 불만을 가지신다면 저의 책 비보자에 민주주의와 연대만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좀 해봐. 그 뭔지. 민주주의 연대가 왜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저의 책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투명한 정보 공개.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위험은 100%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연대하는 것은 위험의 파고 앞에 방파제가 될 것이고 그것은 자선이나 뭐 이런 기부나 이런 문제랑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연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위험의 정보를 공개하고 어떻게 위험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않고 정의롭게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이 논의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민주주의가 위험을 줄이는 데서 제일 첫걸음이다. 근데 권력자들은 민주주의 이런 위험에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면 혼란이 굉장히 오고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 혼란은 사실은 굉장히 그 초기에 가는 것인 거고 더 많은 토론과 논쟁과 혼란이 사실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의 그늘을 줄이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다라는 게 저의 책에. 그래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정보를 딱 공개하니까 혼란을 조장한다 막 이러면서 원래 민주주의는 사실 혼란스럽고 되게 혼돈스럽고 되게 좀 이렇게 유연한 거 아닌가요? 그 혼란이 두려운 자들이 있는 거고 그 혼란 속에서 서로의 연대를 통한 더 넓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잠깐 깔때기 타임이었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영혼 없는 듯한 소울리스. 그런가요? 하늘에 쳐다보시다가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영혼이 없군요.
그러니까 혼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실은 이제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드러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억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혼란이나 안정이라는 단어의 힘이 드러냄이나 억압보다 세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그 이미 언어 자체에서 사실은 이제 밀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언어를 찾아야 되는 시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드세요? 언어 전쟁이죠. 그러니까 맞아. 기존의 개념들이 다 오염이 돼서 무슨 말을 써도 다 낡아 보이고 저는 오염됐다고 그런 생각하지는 않고 정확히 얘기하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전쟁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사실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도 혼란이나 이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한 것은 드러냄이죠. 문제를 드러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전혀 혼란스럽게 느껴지지 않죠. 네. 이거 사실 공포는 모르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그렇지. 거잖아요. 공포 영화가 빰빰할 때 더 무섭잖아요, 사실. 그리고 정작 앞에 악 하고 나타나면 폭탄도 그런 거잖아요. 던지고서 빵 터지고 나면 끝이지만 그렇죠. 던진다 할 때가. 그렇지. 또 이제 그렇잖아요. 보통 막 무서운 영화도 보통 외계인이나 좀비가 등장하면 급격하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제작비를 투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실소를 맞습니다. 왜 히치콕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항상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쪼여갈수록 그렇지. 그래서 항상 그 쪼이는 맛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가 히치콕의 영화라니까. 그러니까 히치콕. 네. 제가 잠깐 산으로 갔네요. 깔때기 되다가 산으로 갔네요. 아니야, 계속 줄게. 잘 치고 들어와봐.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됐던 것은 위험사에 대처하는 가장 큰 힘은 민주주의고 또 그 민주주의를 제대로 요리할 수 있는 정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돼야 그렇죠.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정말 지금의 어떤 국면에서 시사할 바가 많은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조회수 높여주시는 거예요. 네,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아, 이번에는 진짜 이 국면에서는 많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보도자료 한 번 내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뉴스타파가 방석가 그러니까 뭐지 뭐 돗자리를 깔았다, 깔은 돗자리 거지. 깔았다, 영성을 깔고 미리 예언했다 이런 거 한번. 그러니까 메르스가 무서워가 아니라 이런 사태에서 우리가 이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세월호도 또 1년 지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이면은 그 소위 이제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좀 더 정교한 담론들을 이제 꺼내서 이야기할 타이밍이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뭐 원격 의료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먼저 가죠. 치고 네,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어떤 담론에 대한 선점이나 주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꼭 어렵다기보다는 안 해버릇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 팔로잉 위주로 자꾸 하다 보면 뭐가 없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잖아요. 그게 버릇인데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약간 좀 이렇게 어떤 그 뭐 안티테제나 대체제적인 어떤 인이 너무 많이 박힌 게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안 그러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예. 띵! 한데 안 해버릇했다. 이건 진짜 확 오네. 익숙하지 않는 것도 있고 모르기도 하지만 뭔가 새로운 걸 끌고 가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없는 건 사실인 것 원격으로 나왔을 때 저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럴 수가 이런 거였는데 이토록 무능하다고 지적을 받으면서 원격으로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근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대안적인 더 넓은 뭐 폭넓은 복지, 의료, 보건 시스템 이런 얘기를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우리도 위축되어 있다는 느낌도 살짝 들고.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났을 때 그 이제 기자하는 친구하고 이제 그때는 되게 어린 나이였으니까 이제 갓 기자가 된 친구가 이제 자기 이제 방송사 기자 됐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비행기가 떨어져서 추락 사고가 났어. 기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알아? 그러면 이제 제가 뭐 항공사에 전화해야 돼, 뭐 국토부에 전화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병원에 가서 사망자 명단을 제일 먼저 확보하는 일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좀 필요한 일이 사실은 그런 쪽의 일인데 담론을 끌고 가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메르스의 공포는 이제
그러니까 한쪽만 키운 거는 아니라는 생각 같은 거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좀 잘난 체 하면서 약간 마담 또 언니, 이렇게 쫙 마담 깔아앉게 언니. 하는 아니 역할을. 어쩜 이렇게 둘 다 똑똑해?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진정한 내생남을 보여주고. 네. 우리 이제 김신호 PD가 또 나오셨기 때문에 방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공영 방송의 역할. 지금 도대체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둬도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 언론, 독립 언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것이 갖는 어떤 가능성과 한계 이런 것들도 분명히 지금은 조금씩 평가가 되어지기 시작한다고 보여져요. 뭐 그런 얘기들 좀 서로 얘기 좀 해보세요. 나 이제 피곤하다. 방 떨어졌어. 아니, 방 떨어져. 계속 얘기하시는 그 다큐 만들고 해직 언론인들 대상으로 다큐 만들고 계신다고 해서 그게 뭐 원래는 올해 개봉하신다고 계획 잡으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고요. 뭐 잘 해야죠. 그거는 제가 잘 하는 건데 사실은 뭐 그것보다도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뭐 그분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훨씬 체감하는 거는 그분들이 없는 방송사죠. 네. 그분들 그렇죠. 자체보다 이제 그분들이 없는 방송사에 네. 관심이 더 많으시잖아요. 네. 물론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확실히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 이제 제일 많이들 하시는 저도 던지는 질문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근데 이제 제가 해직 언론인 다큐만을 꼭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라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해당 이슈를 좀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깔때기를 확실하지만 진리. 하지만 그것이 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주 극명한 게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 체계를 한번 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아서 뭐 충성을 하거나 정치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큼 제도적으로 정치권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대통령의 조직이 막간 거는 대한민국에 어디 있나요? 맞죠. 오히려 뭐 어떤 같은 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조선일보도 그렇게 영향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시스템 자체가 유지되는 이상은 적어도 공영방송 시스템은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서 매우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보면 언론 자유가 활발했던 참여정부 시기도 참여정부의 언론관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그 자체가 정확하게 독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언론 자유를 위했던 언론인들의 노력이 정권이 허락해 준 거에서 한 거냐?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유지시켜 놓고 하는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은 본질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공영방송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사장 선임 제도를 네. 얘기하지 않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 언론의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확고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지금 정권에서는 그거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네. 허락해주고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렇죠. 그 지금 이제 뉴스토퍼에 계시고 PD 수첩에 계셨던 최승호 선배. 그 제가 인터뷰를 한번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비슷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부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정권의 입맛에 맞을 수밖에 그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그게 중요하다는 담론이 먼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쵸? 공영방송 담론은 수신료 인상, 뭐 편파방송, 뭐 일베 이미지 사용 이 정도의 어떤 수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그런 면에서 그런 제대로 된 담론을 만들지 못하는 면에서의 기성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비판받을 지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꼭 단순히 무슨 뭐 할 말을 못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담론을 꺼내서 드러내는 단계를 하지 않으니까. 네. 물론 그렇다고 지난 12년 동안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많이 저도 세미나도 하고 무슨 맨날 와요. 이렇게 옆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정말 절실하게 했던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좀 관행적으로
해야 돼. 언젠간 해야지. BBC 해야지 이러고 그냥 맞아 해야지 이러고 또 까먹고 있다가 또 다음 때 해야지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볼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언론 문제를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공영방송 뭐를 위한 뭐 이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러다 보니 좀 싸움을 계속 크게 치고 계속 이렇게 후원하고 이런 싸움이 지금 MB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니까 이게 좀 지치는 느낌들이 있고 근데 이제 어쩌면 되게 그러니까 실리적인 효과를 가져올 정확한 제도 하나를 좀 물고 늘어지는 전략?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언론 운동이 많이 아니라 이제 모든 진보 운동에서 이렇게 구체적 전략, 어쨌든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이제 좀 바꿔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계속 이제 그 공영방송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욕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방송 자체적으로 하긴 힘들겠지만 시민사회 단체에서 KBS 수신료 가지고 만약 그런 부분을 걸고 싶으면 대통령 임명을 폐지하면 우리가 수신료 인상에 적극 참여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확 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사실 여기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청와대에 가서 KBS 사장이 하루아침에 나서는 그게 전 정말 충격적인 거였거든요. 정말 그 종편 이후에 지난 정부 때 이토록 공영방송 3사가 무너질 수 있는가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주변에 사실 9시 뉴스, 8시 뉴스 본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손석희 뉴스를 볼 지언정. 그러니까 정말 알통굵기에 따른 신념의 변화라든가 이런 퀄리티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너무 힘들 정도의 뉴스를 보고 있는 게 너무 느껴지는 게 근데 공영방송이라는 막연한 게 아마 체감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내가 PD님이 쓰신 책에 그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건 차라리 낫다. 아예 그것을 말 안 하는 거? 말하지 않고 의제 안에 떠올리지 않는 이게 더 심각하다라는. 그게 제일 고차원적인 사실은. 그래 악플보다 무플인 거지. 그렇더라고요. 종편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종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로연층 시청자들을 확실하게 그 타겟팅해서 만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종편은 기존의 그 종이신문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TV 채널을 그렇게 신문사들이 원했던 이유가 신문은 사양 산업이니까 앞으로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유였을 걸로 추정되는데 근데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수익 구조 거의 안 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장로연층이 그 어떤 뭐 구매력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25살부터 뭐 49살 사이에 이 층에게 소구를 해야 되는데 그 층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JTBC는 어느 정도 가져왔지만 TV조선이나 채널A는 못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이제는 과감하게라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진보적인 언론 강적들 썰전 이런 거 보면 약간 이제 그런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그쪽 하죠.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즉 그러면서 이제 뭐 SNS에서도 뭐 채널 A가 잘못 섭외한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원하겠지만 하지만 그 역시도 본질적인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KBS, MBC, SBS 세 방송만 있을 때는 이 세 방송국이 EBS까지 포함해서 EBS도 열애를 하고 자기들이 결심하면 문화를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거죠. 그러면 TVN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네. 이 나머지 것들 보면 되지 굳이. 지금 케이블 그 보급률이 96% 거의 이 수준에 달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상파조차도 케이블을 통해서 지금 다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가 가진 독보적인 지위가 사실은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하죠. 이제 그렇긴 한데 저는 지상파는 그래도 베이스 자체가 특히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뭐 이렇고 또 뭐 다 방송사도 뭐 부동산을 비롯해서 기본 자산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버텨가는 게 있습니다. 뭐 아까 어제 오면서 기사 보니까 넷플릭스인가는 20년 정도 있으면 바뀔 거다. 근데 그것도 망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인하우스 제작 시스템이 바뀐다는 거지. 어떤 컨텐츠 제작 능력이나 그냥 외주 제작사로 보면 가장 거대한 외주 제작사 능력. 그러니까 그거를 또 다른 면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보다 좀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럼 종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여러 가지 뭐 특혜, 정부 특혜, 광고를 몰아준다든가 무슨 기금을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지금만큼의 방송 퀄리티를 꾸준히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내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TVN이 출범을 했을 때 굉장히 사실 그 방송이 약간 좀 저질이었어요. 비키니 입은 언니들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놀고 이런 방송을 했는데 지금 TVN의 드라마 제작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기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약간 이제 주로 토론 프로그램이나 뉴스 분석 프로그램이나 이런 좀 제작비가 좀 안 먹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방송하지만 우리도 시간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뭐 TVN 같은 경우에 유명한 드라마 PD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성장하신 PD거든요. 그런 걸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광고 시장 대부업 완전히 휩쓸고 있지 뭐. 지금 뭐 거의 광고주회에서 최상석에 앉으신다는 대부업이라는 훌륭한 광고주가 예상치 못하게 생겼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이렇게 좀 힘들지만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 살아남는 것과 성장하는 건 좀 다르다는 핵심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로만 치면 지상파가 최강이에요. 아, 그렇겠죠. 자, 그러면 대한 언론, 독립 언론은 지금 살아남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체죠, 정체. 정체고 단호박이시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JTBC 손석희 뉴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분산된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원래 그 어떤 온라인적으로 모이는 열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시적으로 운영된다기보다 한번 팍 쏟았다가 계기가 있으면 또 가라앉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에서 좀 꾸준히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렇게 고정되거나 뭐 거의 그렇게 유지되는 상태 같은데 대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에도 느껴지지만 무언가의 대안이잖아요. 무언가의 대안이면 그 무언가가 상태가 안 좋을 때 근데 일단 손석희 뉴스가 하나 생겼고 만약에 정권 교체라도 되게 되면 아니 냉정하게 얘기해서 대한 언론의 위기는 정권 교체다. 주리로 들어가서 다시 대안을 만들지 뭐 그거 안 되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도 지금 꽤 오래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다고 뭐 진짜 이제 끝 뭐 독립적인 생태계가 생긴 거니까요. 그렇죠. 그냥 우리 뭐 독립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도발적인 목표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정권에 종속된 방송들이 원래 했어야 되는 걸 하는 수준 가지고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그게 잘 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의 영역들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뭐 TVN이나 이런 데서 했던 것들이 지상파에서 그게 되겠어? 라고 했던 것들까지 가니까 그게 된 거잖아요. 물론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런 식의 굉장히 좀 도전적인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그 구체적인 게 뭐냐라고 물으면 저도 뭐 구체적으로 지금은 모르는데 어쨌든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저는 놀라는 게 요즘 20대들은 아예 TV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대한 언론이라고 하면 잘 커서 뭐 지상파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인프라도 갖추고 사학도 갖추고 PD들도 있고 정규직도 많이 뽑고 근데 이제 이런 전술이 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두 다 뭐 TV 없이 그냥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는 시대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근데 그러려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겠네요. 저희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뭐 재밌는 거 올라오나 이렇게 보기만 하면 되는데. 답본사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다들 이제 모바일이나 그런 걸로 보니까 예전에는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얘기됐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허준 모래시계 방송하는데 집에 다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에 가지고도 이렇게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정보 불평등 이야기부터 뭐 접근성 뭐 많은 담론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마이리틀 텔레비전인가요? 네. 아프리카 TV. 이제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됐고요. 그런 포맷으로의 어떤 진화, 전환 그리고 그게 시청률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증명 이미 다 끝났다고 저는 보고 더 가속화될 것이고요. 그것들이 더 분절화된 컨텐츠로 해서 SNS 상에서 직접 플레이 가능한. 그럼 뭐 이제 뭐 유튜브는 이미 좀 벌써 이제 많이 익숙하지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는 동영상 서비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랑 연동을 해서 수익 구조 모델을 만들고 유통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SNS에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해서 1차 윈도우를 그쪽으로 가져가는 식의 과감한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군요. 거를 예능 쪽에서는 네, 아마 먼저 치고 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다고 생각합니다. 파일럿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본인이 뭔가 해보고 싶으신 소재가 있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내가 김진혁 이름만 떼면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가명 써서 지식 채널 2를 잇는 새로운 김진혁표 브랜드 제가 하나.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건 그리고 지식채널 몇 번 만들었지만 5분 미만의 짧은 네. 판타지성 드라마입니다. 아 판타지성 드라마. 드라마요? 예. 왜냐하면 이제 판타지성. 예, 예, 판타지성.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되게 현실 같지만 현실 같지 네. 않은 뭐 이런 그런 거를 했을 때의 임팩트가 네. 쉽게 그러니까 재밌고요. 네. 재밌고 완전 기대돼요. 그러니까 반응 좋았어요. 지식채널에서 만들어가지고 뭐 좀 웃긴 아 거지만 그때 드라마처럼 이야기라고 예, 예. 카테고리가 있어서 몇 편 모든 것을 보지를 않았나 보다. 나는 그 기억이 안 나서 원래 찾아봐야 되겠다. 지식채널2는 다들 좋아하시지만 본인 머릿속엔 지식채널 다 다릅니다. 맞아요. 네, 너무 많으니까. 이 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단어를 그래서 본인이 본 것만을 지식채널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다 지식채널 좋아하지만 서로 다 다른 걸 생각하고 그럴 있는. 것 같아요. 예, 종합 선물 세트 전략인가요? 그렇죠. 뭐 비누 좋아하는 분은 비누. 난 샴푸. 근데 정말 그거 한 편 제작 지식 채널이든 5분 다큐든 얼마나 걸리세요? 제작 시간이? 뭐 한 3주, 4주 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구나. 근데 뭐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조사 하시고 자료조사와 구성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렇게까지 뭐 많이 걸리지는 않고요. 예. 평상시에 음악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들으시나 봐요. 그냥 보통 수준. 그것도 서로 나눠서 한대잖아. 어떻게 혼자 음악 감독님이 하시겠어. 따로 계시니까. BGM이 막 예술이야. 예, 이제 1시간 동안 우리 김지화 PD랑 뭐 지식 채널 2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과거 브랜드에서부터 앞으로 만들게 될 판타지 5분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또 기대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무언가를 소비하는 사람, 이런 구분이 없어진 이 사회에서 진정한 이 사회의 소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한마디씩 내려보고 끝내면 소통? 어떨까? 소통. 게스트 먼저. 상석이시니까 먼저 하세요. 소통이요? 글쎄요.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소통이라는 말도 사실 좀 과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거나 뭔가 서로 이렇게 합일점을 찾거나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과잉? 저는 오히려 그냥 좀 뭐랄까 차이와 다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꼭 찾아서 그걸 우리는 합의했어 막 이렇게 짝짝짝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점에서 다르고 왜 다른지 이런 부분이 서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있다면 그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좀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분노심을 갖게 되진 않거든요. 네. 그냥 뭐 저런 애네 그냥 나는 취향이 좀 달라 뭐 이러고 그냥 언팔해 버리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막 차단하고 막 악플 막 이렇게 사실 그게 문제니까요. 네. 그래서 좀 차이와 다름을 잘 알도록 이해하고 이런 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차이와 다름이 무언 차이가 있고 뭐가 다른지를 끝까지 캐내야지 만족스러운 이 인간 사회. 그러니까 다름은 다른 거고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는 거다라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정보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런지를 서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그러면 설득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도 네. 근데 그래도 확 누그러지죠. 네. 예. 그 지식 채널 2가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이제 전 책 만드는 사람이니까 마음에 드는 부제나 제목 이렇게 외우는데 가슴으로 만나는 우리 시대의 지식이었는데 그게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아까 소통 얘기했지만 결국은 약간의 측은지심
그리고 이제 마음까지 움직여야 소통이지 머리로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 보수도 있을 수 있고 좌파도 있을 수 있지 이거는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틋한 마음도 들고 생각해보니 그래 나도 네 입장에 가면 그럴 수 있겠더라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좀 아주 깊은 곳에서 좀 인간적인 어떤 소통 예, 그런 데까지 안 가면 이게 마음을 못 울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항상 그 지식 채널이가 그렇게 사실은 떠나오신 지 꽤 됐는데도 사람들에게 계속 사실 책만 된 사람한테는 계속 지식이처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도 지식이 같은 책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뭐 가볍고 재밌고 이거보다는 이제 동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떨림을 줬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다 좋은 얘기를 해봐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꼭 안 해도 힘들어요. 측은지심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라앉았으니까 올리실 차례가 됐어요. 어머 부담스러워라. 역지사지 뭐 이런 말도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에서 쓰면서 그런 단어를 썼거든요. 연대란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쓰면서 저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가스통 할배도 싫어. 무슨 엄마 모임 너 너무 싫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가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렇지만 그 지식 채널이라 이거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멍하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다음에 굉장히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두근거림을 남게 하는 것. 소통이란 상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김 대표가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나는 연민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소통이 또 과잉이라서 그 단어 또 쓰기 싫네. 휴머니 정말. 네. 차야 다름을 인정하면 오죽하면 그러겠어 라고 하는 연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인격적인 거나 혹은 어떤 감성, 마음으로 이제 그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약간 종교화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으로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식 채널이니까 지식 채널이냐면 알미라는 길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막 하지는 않아도 훨씬 더 저는 의미가 있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첫 방송 재미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무튼 아니 김준혁 PD님이 스포츠카 매니아라고 그래서 매드맥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끝나고 나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김준혁 PD하고 방송에 대한 많은 얘기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거 많이 보여주시고 드라마 빨리 보여주세요.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